자, 답지 다 받으셨죠? 자, 부산하고 대구 수험생들 비용 답지 받았으면 펼쳐 놓으세요. 자, 문제 봅시다. 비용. 자, 1 번, 2 번은 단순 암기고요. 특히 1번 같은 경우 어렵지 않으니까 도판하고 같이 용어 정리하시고 거기 보시면 요런 거 답 쓸 때 인제 형식을 좀 주의해야겠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회화 기법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밑에 있는 거를 하나씩 고르는 거니까 인제 객관식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죠? 따라서 기역을 먼저 쓰고 고 뒤에 인제 가나다라 마바 중에서 기호를 하나씩 고르면 됩니다. 기억, 새 깃털 줄 그으시고요. 새 깃털 나오면 항상 외워야겠죠. 바로 패더링 해서 나번입니다. 윤곽선이나 명암의 경계선을 부드럽게 처리하고자 할 때 이 패더링은 보통 인제 붓으로 부슬부슬하게 문지르면서 윤곽을 흐리게 하는 데 쓰는 기법입니다. 패더링. 자, 니은 밑그림 없이 붓으로 표면에 직접 그린다. 이거는 뭐 다 아시는 내용이네요. 바로 알라프리마 즉 라가 되겠죠. 자, 습식 담체 기법이다. 이 기법의 핵심은 순간의 느낌을 가장 대범하게 표현하는 데 있다. 그래서 야외 사생에서 순간의 인상적 빛을 표현할 때 꼭 필요한 기법이죠. 디귿 요거 좀 조심하세요. 유성 용매가 많이 섞인 유체 물감과 희석한 물감의 특징을 이용하는 기법인데요. 보통 유체를 그릴 때는 이 기법과 순서대로 그리는 것이 보편적이다. 이거를 만약에 순서를 바꾸게 되면 물감의 표면이 갈라져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요거는 바로 팻 오버린입니다. 요거는 단순 암기를 하시는데요. 그 지금 실제 팻 오버린 하는 그림을 보시면 뭐 하고 있어요? 팻 오버린 여린 걸 먼저 칠하고 나서 두꺼운 걸 그 위에 올리고 있죠. 요 순서 따라서 인제 유화 물감에서는 기본적으로 진한 거 먼저 그리고 나서 연한 거 올려봤자 소용이 없고요. 요렇게 꼭 순서를 지켜줘야 된다. 팻 오버 린이라고 해요. 자, 리을은 긁는다라는 어원으로 요거는 이제 기본이죠. 지금 도판에 만약에 스크래치라든가 그죠? 뭐 다른 극다에 관련된 게 만약에 나왔다면 헷갈릴 수 있는데요. 지금은 다행히 극다 관련된 게 스그라피토밖에 없어서 다행입니다. 근데 이게 스크래치 나올 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스그라피토가 바로 어원이 극다예요. 위에 칠한 색을 뾰족한 도구를 긁어내어 그 밑에 색이 보이도록 하는 것인데요. 주로 하이라이트를 주거나 흥미로운 질감 표현할 때 요거 긁는다는 어원이란 말이 없으면은 그냥 뒷문장을 보면은 거의 스크래치랑 같죠. 그죠? 그래서 이 긁는다라는 어원도 우리가 용어 자체를 암기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리을은 바가 되겠죠. 자, 가우디 도판 내용들 싹 다 외워 두시는데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요게 문장이 좀 길 때는 시간상 해석이 도저히 다 꼼꼼하게 읽다가는 시간 내에 안 될 것 같을 때는 고 가로가 있는 고 부분을 먼저 읽는 게 포인트예요. 어쨌든 뭐 앞부분에는 윗부분에는 가우디의 예술적인 건축의 특성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마치 척추동물 몸에 들어오는 식물 그리고 직선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오로지 곡선만 표현하는 것인데 이거는 바로 괴테의 자연론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거기 세 번째 줄에 줄 그으세요. 모든 자연에는 직선이 없다라는 주장을 한 사람이 괴테예요. 그의 자연론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또한 이런 것 때문에 인제 가우디는 그래서 유일한 스승을 바로 자연이라고 불렀어요. 자연 괄호하시고요. 자, 최근 과학계에서 기억에 관심이 매우 커졌는데 줄 그으세요. 자연을 모방하는 공학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따라서 자연에서 영감을 얻는 생체 모사와 유사한 개념이다. 생체 모사의 영어를 보니까 그죠? 바이오 인스피레이션이라고 돼 있죠. 네, 여기서 이제 우리는 바이오 미메틱스라고 해서 생체가 바이오거든요. 미메틱스가 모사, 모방 이런 뜻이니까 그죠? 바이오 미메틱스 요거하고 바이오 인스피레이션 하면은 이제 이 생체 모사가 결국은 두 가지 용어가 다 쓰인다라는 건데 외워두시고요. 바이오 미메틱스 따라서 인제 뭐 돌고래의 깊은 어떤 음파 소통력 그다음에 인제 박쥐의 어떤 그런 아주 영험한 이 어둠에서 청각으로만 살아가는 이런 여러 가지 예시가 쭉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게 바로 가우디 건물 내부에서는 뭐다? 줄 그으세요. 그 밑에. 가우디 건물 내부에는 곤충이나 동물뼈, 야자수, 해골 등등을 연상하는 것이 많다. 이게 바로 구체적인 설명들이에요. 따라서 바이오 이 미메틱스가 드러나는 가우디의 건축의 구성 요소들을 써라 하면은 바로 이 부분들을 쓰시면 돼요. 알겠죠? 그 외에도 뭐 식물 지지된 이파리에서 모티브를 구한 것들 그죠? 타일로 장식된 화려한 외관은 지프로 집을 지은 뒤에 조개 껍질로 인테리어는 정문서 새하고 유사한 모습을 취한다는 거 전부 다 생체 모사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다음에 다음 달로 넘어가시면 공학적으로 중요한 하나의 특징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중력으로 곡선 늘어뜨리기
바로 현수선이죠. 요거는 다 아실 테니까 제일 밑에 바로 이 늘어뜨린 기법은 스페인의 카탈로니아 지방에서 오래전부터 쓰던 기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지붕이 완만한 그저 기와 지붕의 곡선이 있습니다만 그 곡선하고 경사도는 좀 다르긴 해요. 그렇지만 넓은 의미로는 우리도 현수선이 이미 전통적으로 있다라는 거. 현수선. 아치라고 하시면 안 돼요. 현수선입니다. 거기 제가 답지에는 거기 난이도를 다 넣어드렸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난이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여기 제가 난이도를 중상이라고 한 것은 바이오 미메틱스 때문이에요. 알겠죠? 근데 현수선은 난이도가 한 중 정도다라는 거죠. 기입형은 뭐 문항에 따라서 난이도가 좀 달라지니까. 자, 3번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데요. 문방 사호들은 어쨌든 주기적으로 가끔씩 나오고 있으니까 꼭 정확하게 외워둡시다. 문방 사호에 붓, 벽, 먹, 벼루, 그죠? 이 종이 같은 것들에 대한 이 종류들 나오는 건 단순함기인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문장이 길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하나씩 볼게요. 자, 일단 여백과 먹에 대한 특성이 서양과 다르다라고 하면서 박스 3번이에요. 수묵화와 수채화는 다 같이 물을 사용하는 점은 같아요. 그러나 많은 색을 사용하는 수채화에 비해서 먹을 사용하는 동량의 색은 단색일지라도 무규 오체 줄 그으시고요. 먹에는 5가지 색이 있다. 여기에 무규 오체가 있고요. 무규 육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지에 다시 한번 넣어드렸습니다만 육체를 묻느냐 오체를 묻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은 오체 뭐죠? 초, 농, 중, 담, 청, 묵이죠. 육체면은 건조, 수분, 검은색, 흰색, 진한, 열분입니다. 이때 진한과 열분은 초나 청목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연하고 진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굳이 오체 진하기하고 육체의 진한목, 열분목을 연결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자, 어쨌든 지금 이 중에서 오체를 물었어요. 그렇다면 자, 이것 중에 가장 어두운 색 바로 초묵이죠. 그죠? 초묵. 초라고 하지 마시고 뒤에 묵자를 붙여주세요. 이 색은 수채로 치면 바로 불투명 수채에서 검은색을 섞어 쓰는 가장 어두운 농도다. 줄 그으시면 이게 검정을 섞어 쓰면 가장 진한 색이 나오는데요. 불투명 수채의 검은색이에요. 투명 수채 검은색 말고 물 타서 칠하는 검은색 말고요. 완전 검은색 물감 있죠. 그거예요. 다음 단락. 동양 서양화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여백이죠. 특히 서양화에서 여백은 미완성이죠. 그죠? 따라서 이제 철저하게 배척되었으나 동양화는 필수 요소다. 동양화에서 여백의 발달 과정을 보면 고대 벽화에서의 원시적 구상성의 여백이 최초의 원형으로 등장하지만 이 본인의 여백과는 관련 좀 거리가 좀 있죠. 바로 공백 이론 가로하시고 별표. 자, 외우세요. 사자성어는 동양화에서 필수입니다. 공백 이론의 창시자는 바로 고계지예요. 외우시고요. 고계지의 공백 이론. 자, 고계지가 얘기합니다. 여백이란 하늘과 물을 말한다. 이 모든 하늘과 물은 바로 니은으로 칠해한다. 여기까지를 줄 그으시고요. 이게 고계지가 주장한 공백 이론의 핵심이에요. 고계지가 주장했습니다. 바로 니은이 뭐냐? 물감색 이름. 여기서 우리는 이 물감색 했을 때 청색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청색은 청묵이 아니라 청색이에요. 파란색. 혹은 청록색입니다. 답지에 있는 거 다시 한번 체크를 하시는데요. 이거 기억하세요. 요거는 육체나 오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계지가 바로 공백 이론에서 하늘과 물을 뭐로 칠해된다고 했을 때 물감색 이름은 바로 청색 혹은 청록색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로써 동양화의 공백 처리 문제가 해결되어 산소의 그림 묘사법이 진일보하게 되었다. 어쨌든 여기서 핵심은 고계지의 공백 이론, 청색까지는 별표 치고 외워두시고요. 자,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6조를 지나서 당 북송에 와서 산수 및 수묵화의 발달로 여백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죠. 왕유는 수묵산수를 통해 공간을 공백으로 비워두는 수묵 공백론 가로하시고요. 줄 그으시고 수묵 공백론은 누가 주장했다? 왕유. 공간을 공백으로 아무것도 칠하지 않고 비워두는 거예요. 그 후 양광이라는 사람이 음광 즉 어두운 부분에 칠을 함으로써 수묵 담치화가 나타난다가 바로 그거다. 양광이 음광 즉 어두운 부분에 칠을 함으로써 이제 수묵 담치화가 나타나는 것이 양광, 음광. 이 양광이라는 게 결국은 저거예요. 어두운 부분에 칠을 한다는 개념이에요. 자, 이후 남송의 평온한 시정과 감정을 표현하는 평온산수, 이 평온산수라는 게 있어요. 평원산수 말고요.
평원법은 삼원의 구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평온산수라는 게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진정한 여백이 등장한다. 특히 이전에 화면을 꽉 채우는 기법 5대부터 북송까지는 화면을 거의 채웠잖아요. 자, 이 부분은 소멸하고요. 풍경을 한쪽으로 치우치게 배치하는 편파 구도를 여백을 적극 사용했는데 바로 그 이유 우리가 알다시피 남송 때 편파 구도를 쓴 이유는 시대 배경 얘기를 해야겠죠. 뭡니까? 자, 이게 일단은 사회적 배경을 물으면은 정강지변 얘기를 하면 되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 배경을 묻지 않고 그냥 남송이라고 전반적으로 크게 했어요. 이거를 조건을 달았네요. 자, 작성 방법이 마지막에 뭐라 돼 있어요?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가 다시 냅니다. 남송 시대 편파 구도를 적극 사용하게 된 이유를 시대적 배경과 함께 서술하라면은 정강지변 얘기를 하시면서 바로 나라를 뺏긴 쓸쓸한 적막감이 시정적으로 표현되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디귿의 공백 이론 입장에서 물었어요. 디귿의 공백 이론이 뭐였죠? 아까 얘기한 그죠? 네, 이 고개지의 공백 이론 있잖아요. 알겠죠? 따라서 이제 공백 이론 입장에서 쓰라. 그 얘기는 결국 아까 고개지에 얘기한 이러한 공백론의 근거에 쓰는 거예요. 시대 배경이 아니라. 답지 보시고요. 이런 거 조심하세요. 자연의 광대함과 깊이를 묘사로는 확보하게 전달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그리지 않는 여백만이 생략된 모든 세상 만물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공백론에 따른 편파구도의 측면이에요. 요거 별표 치시고 옆에 가로하시고 추가해서 만약에 시대 배경에 따른 이러한 남송시대 여백은 아까 얘기한 정강지변의 쓸쓸한 적막감 그죠? 이런 걸 쓰시면 됩니다. 옆에 가로하시고 적어두시면 되는데 지금은 공백론이니까 같이 외워두세요. 따라서 이런 자연의 위대함을 그리기에는 아무리 사람의 힘으로 묘사해봤자 표현할 수가 없다. 차라리 그냥 그리지 말고 비우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김홍도의 그죠? 뭐그 꾀꼬리가 막 울고 있는 그 모습을 지나가는 사람이 보는 그런 장면들 보이죠? 그죠? 이런 거 보시면은 나머지를 싹 다 비워버렸잖아요. 그런 부분도 고개지의 공백론 처리에 따른 비운 여백이다라는 것을 같이 기억하시면 따라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취사 선택으로 필요한 부분만 고르는 것들이 불필요한 것들을 없앰과 동시에 그런 거를 그림으로써 오히려 방해가 되는 주제의 그런 맥락을 없애기 위해서 일부러 비워서 남기는 거다라는 겁니다.